다음 주제는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 이재명의 뇌물죄, 제3자 뇌물죄라고 저는 꼭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특가법 제2조 상에 일정 금원이 넘으면 이제 뇌물죄에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129조상 뇌물죄, 직접 뇌물을 받은 거나 130조상 제3자 뇌물죄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뇌물이에요. 네, 뇌물. 이미 문제가 되는 금액은 넘었어요. 성남FC 사건의 133억이나, 대북 송금 3건 800만 불, 그것도 100억 넘죠? 그러면 이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우리 뇌물죄 가중처벌 한도를 넘었습니다. 이미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 우리가 이걸 굳이 제3자 뇌물죄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네. 이 뇌물죄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셔서 그래서 한번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뇌물죄가 지금 뇌물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파이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정해봤지만, 뇌물죄로 가야 이재명이지. 약간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는 또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범죄들 있잖아요. 위중교사나 공직선거법 위반들,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범죄들, 그리고 배임 횡령, 있죠. 물론 액수가 크긴 합니다. 배임도 거의 이제 4,900억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법적인,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재명의 특성상 승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배임이던, 그 다음에 위중교사든,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위중교사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냥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게 실제 판결이 난다고 해도 과연 이재명과 일부 극단적으로 이재명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과연 이걸 승복을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임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4,900, 5천억 되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 하는데, 배임죄라는 게 사실 그래요. 배임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배임죄는 쉽게 설명드리면 배신죄입니다. 배신죄. 누굴 배신했다는 건데, 누굴 그럼 배신한 건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재명의 배임죄로 치면 이재명이 시장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그런 이익을 대변해야 할 누군가, 성남시죠. 이 범죄에서. 성남시장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성남시를 배신하고 사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임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배임죄라는 거는 일단 논란이 좀 되는 게, 물론 엄청난 범죄죠. 이거 이제 5천억 가까이 해먹었다 그러면 이것도 가중처벌 대상인데, 무기징역감인데, 이제 이재명이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성남시를 위해서 그랬다. 성남시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실제 배임죄를,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도 사실 많지가 않고, 제가 알기로 한국과 일본 지금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일반 사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격적인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어떤, 경제 상황에 굉장히 경제 상황이 급하게 변하면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우리 전체 회사의 경영 방향을 틀어야겠어. 이렇게 틀었을 때, 어떤 CEO나 이런 의사결정자들이 굉장히 좀 신속하고, 그리고 좀 과감하게 어떤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배임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요즘에 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회사를 둘러싼 어떤 사업 환경들이 급변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주주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또 이게 주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임죄에 대한 어떤 형사 이론적인 어떤 논쟁이 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제 법을 잘 아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너무나 공격적인 어떤 경영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긴 한데 이재명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이게 나는 이제 성남시를 위한 획기적인 이런 정책이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설사 이게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무적으로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재명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그냥 이거 우리 시장이 시를 위해서 한 건데 시를 위해서 했다잖아. 시에서 돈 벌어다 줬다잖아. 이 논리에 함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는 이재명이 죄가 없다. 뭐 끝까지 이건 쌓아야 된다. 대법원이 잘못됐다.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처럼 막 사면되고, 나중에 뭐 재심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승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승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뇌물죄는 다릅니다.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게 일단 뭐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환경 하에서 누가 돈을 받았다. 이러면 사실 정치 생명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좀 된 예지이지만 뭐 그 고 성한정 씨 사례에서도 보면은 뭐 비타오백 박스 요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갖고 거의 여러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100억 대가 넘는 사건이 두 개인데 이게 뇌물이라고 한다면 사실 법적 처벌도 법적 처벌이지만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뇌물죄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뇌물죄 파이팅을 외쳐야 될 그런 상황이다. 뇌물죄로 가야 된다. 이재명은 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관련된 뇌물죄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북한 방문이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일종의 어떤 대가로서 쌍방울이 이제 800만 달러를 이제 대납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수원 그 구속영장이 관련 대북 송금 관련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다시 이제 수원지검에서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남은 쟁점은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이화영 이제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어떤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게 쉽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냐는 거거든요. 그럼 자발적으로 뭘 얘기했냐? 당시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 쌍방울이 이제 이 800만 달러를 이제 대납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근데 이화영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에 관련해서 분명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얘기를 자발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고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에 이제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이제 결정문 내용에 보면 이 이화영이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이 상당 부분 좀 소명됐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이화영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재명에게 쉽게 해서 보고가 됐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북한하고 그러면 북한이 이제 여기서 제3자인데 이재명이 과연 북한과의 어떤 친밀성이 있느냐. 소위 우리가 특수 이해관계라고 하거든요. 뭐 공범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이 정도면 북한한테 주는 거나 이재명한테 주는 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긴밀한가.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봐요. 당시에 이제 이재명이 이런 평화 이미지를 민주당 내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경쟁자들이 많았거든요. 당시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이 평화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던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게 좀 중요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당시에 이제 본인이 이제 대북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방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목 메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추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더군다나 최근에도 이제 국회에서
그 신원식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이 북한에 대해서 아무도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 심지어 국방부 장관한테 할 얘기도 아니죠.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야 돼 국방부 장관한테 할 얘기도 아닌데 북한 압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만큼 북한하고의 어떤 특수 이해 관계다. 굉장히 친밀하다. 이 스스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어떤 이재명의 어떤 북한에 대한 구애 이게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사실 그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뇌물죄가 이제 성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고무적이다. 이에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누차 이제 멸콩이 나와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지금 이제 신병 확보를 해야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재판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냥 어쨌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신병 확보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원지검의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진술이 어느 정도 임의성이 있다는 게 저번 영장 청구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 사실 저번 영장 청구에서 영장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화영 진술 임의성 있다. 대북 송금 이재명한테 보고됐다. 그럼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건데 거기서 그러면 영장이 청구가 된다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면 영장이 청구가 안 된다고 나왔는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논리가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조금 보강한다면 이번에 수원지검에서 청구하고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그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은 좀 더 이제 파이팅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있죠. 성남FC 사건. 이 성남FC 사건을 사실 지금 검찰이나 뭐 한동훈 장관이나 어쨌든 굉장히 좀 자신감 있어 한다고 해요. 이 성남FC 사건의 어떤 수사의 퀄리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자신 있어 한다는 그런 뭐 내용들이 계속 그런 첩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무려 이제 7,755개라고 하죠. 네. 어마어마한 이제 증거 이게 약 5만 5천 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충실히 수사했던 증거예요. 네. 증거가 저는 제가 한 사건 중에 증거가 7,000개 되는 사건을 사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건 중에.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수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영이 대북 송금 보고했냐 안 했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성남FC에서 등장하는 거는 이제 정진상이잖아요. 정진상이 본인 진술로 그 얘기들을 다 했어요. 당시에 어떤 당시 관련된 기업들 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그룹 이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원했던 어떤 민원들 뭐 증축이나 뭐 용도 변경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진상의 진술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3, 4회 정도 분할해서 한 120 정도를 내쇼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진술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어떤 부정한 청탁과 아까 그 기업들이 원했던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인지되고 보고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이나 법무부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만 해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제가 볼 때 남은 쟁점은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성남FC가 일종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제3자 뇌물죄의 가장 단적인 예는 배우자한테 뇌물 주는 거겠죠? 배우자한테, 배우자를 제3자, 뭐 굳이 본다면, 뭐 공모 관계로 볼 수도, 공모 관계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배우자라면 거의 특수이해 관계이잖아요. 와이프한테 이제 줬다. 그러면 정치인 본인에게 준 거나 뭐 거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 성남FC라는 데가 비록, 당연히 성남FC가 주식회사 이제 형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남시와 공공성을 띈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뭐 프로야구 구단처럼 일반 기업이 가진 그런 구단이 아니고 성남 FC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 구단이라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 가진 어떤 사적인 어떤 구단, 사적인 목적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사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 어떤 후원을 해줬다. 이거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 예전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 자기가 어쨌든 구단주라고 하고, 관련해서 본인이 이 성남 FC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본인 스스로 이런 특수이해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이제 공공성이 강한 어떤 시민구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도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당시에, 하나 예를 들면, 그 K스포츠재단 있잖아요. K스포츠재단에 여러 기업들이 나왔지만 롯데가 이제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이제 기부를 하는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이거를 뇌물이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형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관점 당시에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은 이제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유주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게 맞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고 이게 등기가 돼 있던 어떤 등기 이사나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니고 그냥 실질적인 소유주다. 이게 참 애매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실질적인 소유주를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사실 좀 석연치 않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공공재단이거든요. 어쨌거나 K스포츠재단에 가진 어떤 공공성은 성남FC 시민구단이라는 이게 주식회사 형태거든요. 주식회사보다 훨씬 더 공공성이 높아요. 공공성이 높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들이 각각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식 사잖아요. 주주들이 각각 어떤 사적으로 그 회사를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소액주주로서 어느 주식을 한다면 그 회사의 소유주가 되는 건데 재단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아예 그 재단의 재산은 그냥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익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여기다 준 돈도 70억 원을 뇌물로 받는데 성남FC에 준 돈이 뇌물이 되지 않는다? K스포츠재단 사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증거, 그다음 구체적인 어떤 진술, 그다음 회사들의 청탁, 그리고 이런 성남FC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성남FC 사건은 뇌물죄로서 유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법조 전문가들의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 뇌물죄, 대북 송금이던 성남FC던 뇌물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정치인을 이제 보내려면 최고는 이제 뇌물죄입니다. 뇌물 받았으면 가는 거예요. 정말 그건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우리 뇌물죄를 끝까지 지금 다른 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파이팅 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이재명을 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이 뇌물죄의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저희 이제 사법부 저희 코너 대한민국 사법부는 안녕하십니까 코너에서도 이 뇌물죄 관련 진행 상황들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